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올해 날씨는 참 이상한데 장마까지 이상합니다. 보통 제주부터 시작해서 올라오죠. 그런데요, 이번엔 전국 동시장마라고 합니다. 참 특이한 현상입니다. 아무튼 주말 동안 폭우가 예상되니 각별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일면 톱 기사죠. 강력한 경제 부흥책 내겠다. 이재명 경기지사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대권 출사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죠. 공정 성장 그리고 경제 기본권 앞세워서 대전환 시대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규제 완화, 인프라 확충을 제시했다. 그러면서 경제에 방점을 찍은 출마 선언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겨레 보겠습니다. 역시 일면 톱 기사로 이재명 경기지사의 출마 선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성장 외친 이재명, 강력한 경제 부흥. 역시 비슷한 내용을 큰 제목으로 다루고 있어요. 영상으로 비대면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다른 대선 후보들과는 좀 차별화되는 측면이 나타났습니다. 약자 보듬는 억강 부약 정치. 그러니까 강한 쪽은 조금 누르고 약한 쪽은 좀 북돋아준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유능한 4기 민주당 정권을 약속했습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은 아직 제시 안 됐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 내용을 톱 기사로 실었고요. 그 옆에 기사 보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구체적인 계획이 어제 좀 추가돼서 나왔습니다. 50대는 모더나 접종한다. 이게 이제 결정이 됐고요. 55, 59세 요 사이 계신 분들은 26일 그리고 50에서 54세는 4달 9일 일단 일정이 잡혔습니다. 그리고요. 고3 학생들 그리고 교직원은 19일부터 화이자. 그리고 이번에 수능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 많이 있죠. 8월 말 정도. 8월 7월 말, 8월 말 이런 얘기 일정이 좀 제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사진과 함께 한자로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 발음은 아니고요. 우리 한자 발음대로 되어 있는데 외세기부 두파 혈루. 뭔가 말이 좀 험악해 보입니다. 뭐가 피혈자도 들어가 있고요. 깰 파자도 들어가 있어요.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면 외세가 중국을 괴롭히면 머리가 깨지고 피를 흘릴 것이다. 누구 보고 이 얘기를 한 걸까요? 보겠습니다. 시진핑 미국 등 서방 국가를 향해서 대결을 선언했다. 미국을 들으라고 한 얘기군요, 이게. 중국 공산당 100주년 어제 기념식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미 이런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의미를 풍부하게 읽어주실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화면 가장 맨 왼쪽에 김관옥 계명대 교수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시고요. 그 옆에는 이종훈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세 번째 자리에는 최직년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원규 삼육대 겸임교수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7월 2일 금요일 순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2시간 만에 교체입니다. 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면접관을 선정했다. 이분들이 위촉되는 겁니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3명의 이름이 거론됐는데 그중 한 분을 놓고 큰 혼란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요. 그 한 분에 대해서 2시간 만에 다른 분이 대신합니다. 교체가 됐습니다. 어제 오후 상황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용서 바란다. 지금 여당 내 대선 주자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 어제 출마 선언했죠. 그리고 기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과거의 본인의 행적과 관련해서 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좀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 여당이 더 당황하고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부인이 벌써 며칠 지났죠.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여야 모두 지적하는 얘기가 나와요. 근데 사실은 여당 쪽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다. 그러면서 약간 당황한 듯한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7만 충성 맹세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공산당,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7만 명이 도열한 앞에 서서 얘기를 했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모여서 충성 맹세를 했다. 오늘 언론들의 시각입니다. 자,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어제 오후에 있었던 민주당 관련 뭐랄까요? 이걸 혼란이라고 할까요? 해프닝이라고 할까요? 아무튼 뭔가 벌어졌습니다.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사 한 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국 흑서 저자 경선 면접관 투입을 놓고 이재명 대 이낙연 정세균 서로 다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는 뭐 충돌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있죠. 바로 이 주인공이 됐던 분은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과거에 진보적인 성향이 있다고 평가받았죠. 그러나 최근에는 여당을 향해서 굉장히 강한 쓴소리를 했죠. 그리고 조국 흑서 이 책의 저자로 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여당 주자 9명. 그런데 경선 첫날부터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죠, 지금요. 그래서 뭐 언론에 따라서는 첫날부터 이거 삐걱거렸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좀 더 여기 자세히 어제 상황이 설명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김경률 국민면접관에 위촉됐다는 소식이 브리핑을 통해서 알려집니다. 그러자 즉각적으로 이낙연, 정세균 두 대선 주자 반발합니다. 뭐 내 눈을 의심했다. 이런 브리핑 보고. 그리고요. 이거 왜 이럽니까? 뭐 이런 반발이 있습니다. 절대 이거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반면에 이재명 경기지사는요. 이거 뭐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데 하고 호평을 합니다. 다르죠. 자, 논란이 격화됐고요. 뭐 당원들 그리고 의원들도 막 목소리를 냅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김경률 대신 유인태 전 의원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2시간 만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브리핑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시작점이 그 브리핑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분의 면접관을 섭외하였고요. 김경률 회계사는 진보 진영에서 활동하다가 최근 여권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며 소위 탈진보 인사로 불리는 분입니다. 추가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정되면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렇게 브리핑이 나왔어요. 저 세 분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세 분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김경률 회계사를 포함해서 김혜영 전 의원, 이분도 과거에 이제 민주당 소속이지만 당내 승소를 좀 많이 하셨던 분이죠. 그리고 뉴스레터 서비스로 유명한 김소연 대표, 뭐 이렇게 해갖고 세 분을 이름이 이제 뽑혔다고 나왔어요. 그렇다 그 이후에 이제 논란이 된 겁니다. 김경률 회계사 관련해서. 이 브리핑이 처음에 나왔을 때 경선에서 굉장히 이제 독한 면접이 진행되겠구나. 이렇게 얘기가 좀 됐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됐다, 취소됐다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당사자 얘기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김경률 회계사입니다. 어제 이제 논란이 있고 이제 취소가 되자 뭐 언론들이 이제 취재를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시민단체의 일원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라 판단에 참여하기로 했다. 그래서 뭐 이른바 이제 받아들였다. 그런 제안을 다음 보겠습니다. 민주당 요청으로 지난 29일 면접관 참여 확정. 본인은 스스로 밝히길 사의 표명한 적 없고 철회 통보도 받지 못했다. 이거 뭡니까? 이렇게 또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사의 표명도 안 했고 뭐 철회에 대한 통보도 못 받았는데 언론 통해서는 취소됐다고 나옵니다. 뭐 이런 반응이었어요. 자, 이 얘기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주원규 교수님. 네. 가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런 뭐 취소, 이런 해프닝, 이런 혼란이 없는 상태에서 어제 브리핑대로 3명이 그대로 면접관으로 위촉돼서 면접이 진행됐다.
그렇다면 주원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근데 먼저는 한번 짚어야 되는 거는 이게 예. 대선 경선 기획단의 좀 패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 갖고 있는 위치는 조국 전 장관의 수사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사모펀드 의혹과 맞물려 있거든요. 아. 그런데 최근에 대법원 판결에서 그 부분이 무혐의 판결이 났고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의 이 친문이나 강성 지지자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그런 인물이기 그 때문에 부분에서 강하게 이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을 모신다라는 거에 대해서 아마도 이낙연, 정세균 후보는 강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분을 굳이 이제 영입을 하려고 하는 모습은 그게 정권에 대한 비판적인 거라기보다는 어떤 정서를 건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신중하셨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과 별개로 조금 이낙연이나 정세균 후보가 이제 후보라고 표현한다면 예.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김경률 회장은 제가 볼 때에는 시민단체에 오랫동안 몸담아 오셨고 진보에 대한 애정도 있는 분이기 때문에 예. 면접관으로 투입이 되셨다라면은 정말 어떤 해부하듯이 지금 현대의 그 정권의 실정과 앞으로의 대안에 대해서 날카로운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이른바 이전 독한 면접관 역할을 할 것이다.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네, 이렇게 될 경우에는 후보자들의 자질도 검증받을 수 있고 더욱이 흥행이나 컨벤션 효과도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더욱이 야당에 비해서 지금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입장에서 예. 그런 부분을 군부를 짚일 수가 있었는데 그걸 너무 놓친 기회가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김경률 회계사가 그런 어떤 조국 전 장관의 영린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비상식적인 질문을 만약에 한다 하면 예. 그러면 그때 질문을 받았을 때 방어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방어나 그런 걸 시작하기도 전에 눈을 의심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막아버리면 이게 되게 경지성이 오히려 흥행을 망쳤다라는 평가를 받게 될 거라고 봅니다. 김근학 교수님, 네. 뭔가 뭐 발표를 안 하니만 못하게 됐는데 이 사실 약간 혼란이었어요. 이 상황은 왜 이러는 겁니까? 그러니까 후보들이 동의를 안 하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위촉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대선 경선 기획단이잖아요. 예. 후보들의 의중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이 된다 안 된다가 이게 시작부터 논란의 핵심으로 이렇게 부상하는 거는 그러니까 사실 어제가 9명의 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예비 경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행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를 이 혼란으로 가렸다는 평가를 받아요. 덮어버려지는 효과가 나와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는 굉장히 부적절한 것이다. 그리고 대선 경선 기획단도 이렇게 정했으면 밀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차라리 그리고 이렇게 발표까지 했으면. 그렇죠. 김경률 회계사가 지금은 야당 사람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혹독한 검증할 것이고 우리가 야당 인사까지 모셔와서 검증 받는다. 그 정도 우리 여유가 있다. 뭐 여유 있고 열려 있다. 그렇죠. 열려 있다. 뭐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여기에서 이제 많은 얘기들이 나오겠죠. 하지만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 주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예. 조국 전 장관의 얘기 중에 가장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는 펀드 문제가 지금 무죄 나왔거든요. 예. 그러면 그것도 사실은 부각시킬 수 있어요. 김경률 회사도 이런 과정 속에서 자기가 이런 오류가 있었다라는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 그렇죠. 서로 뭔가 대화가 오히려 오갈 수 있는 기회네요. 녹아져 내리는 그런 장면, 좀 더 포용적 자세를 좀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예. 여기에서 지금 아주 뭐 통보를 안 했다 그러면 유인태 전 의원 뭐 포함하고 이분 계속 가도 다시 포함했으면 좋겠다는 상관도 말씀이세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더 많은 분들이 혹독한 검증을 할 때 더 많은 이슈가 되고 그것이 더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갖게 되고 그럴 때 흥행이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뭔가 제약을 놓는 순간 보호받고 그 안에서의 어떤 그들만의 게임 이것에 누가 그렇게 큰 관심을 갖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열려있는 장면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어제 브리핑하면서 이제 추가로 다른 분들도 위촉될 수 있다는 설명이 그렇죠.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언론에는 진중권 전 교수 얘기 등등등 이름이 나왔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어렵겠는데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반발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요. 다음 화면 좀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들 어제 상황을 놓고 좀 갈렸어요. 그러니까 김경률 회계사가 포함된 이 사안을 두고 그러니까 이게 취소되기 전 상황이에요. 사안을 두고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죠. 이재명 경기지사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이다. 이거 좋겠다고 생각한다. 긍정적으로 호평을 한 거예요. 반면에
이낙연 전 대표 받아들일 수 없다. 내 눈을 의심한다. 정세균 전 총리 당 지도부는 무슨 이유로 조국의 시간 연장하나 이거 못 받아들인다. 이런 또 반응을 보인 겁니다. 완전 다르죠. 이게. 첫날부터 묘해졌어요. 지금 상황이요. 이종호 평론가. 사실 이재명 경기지사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 등 다른 후보들 그동안 여러 사안을 놓고도 대립했어요. 경선 연기 논란부터 시작을 해서요. 근데 이번에 또 새로운 전선이 나타난 겁니까, 이건? 글쎄요, 이걸 뭐 전선이 나타났다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좀 뭐한데, 근데 결과적으로 통 큰 이재명, 속 좁은 중진. 아, 뭐 또 그렇게 지금, 보인 거예요, 이게? 네, 그렇게 지금 딱 이렇게 구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이번 상황을 어떻게 볼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예.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다. 예, 왜냐하면 예. 아니 입사 면접이나 입시 면접할 때 피면접자가 면접관 바꿔달라고 바꿔주나요? 그렇잖아요. 엄정하게 더군다나 검증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국민으로부터 면접을 받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다면 국민 중에는 뭐 호의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도 있지만 또 굉장히 비판적으로 이야기할 사람도 있는 거고 보수도 있고 진보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이준석 대표를 그냥 면접관으로 모셨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 경쟁당의 대표를. 네, 이준석 대표는 또 뭐 이철이 그 수석 저 면접 때 뭐 와달라 요청한 바도 있고 하니까 아마 요청했으면 선뜻 응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최인정 변호사, 이준석 대표가 응했을까요? 만약에 제안이 들어왔으면? 요즘 일정이 좀 바빠요. 이준석 대표가. 거기까지 좀 바쁠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응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응했다라고 전제를 해보자고요. 예. 그러면 이 면접이 얼마나 재밌어지겠습니까? 주목을 받겠죠. 그렇죠. 국민들이 또 굉장히 열심히 아마 더 시청하게 됐을 것이다. 그래서 좀 오히려 기회를 좀 놓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최인정 변호사. 아까 그 이재명 그 후보와 그 두 분이 화면 있는 좀 그림을 다시 좀 보겠습니다. 보여주면 좋겠는데요. 예. 아까 보면은 두 분과 한 분 사이에 VS로 써놨는데 이렇게 예. 글을 줄을 꺼놨습니다. 저는 저 줄이 조국의 강이라고 봅니다. 아, 가만 있어 보세요. 여기 이 그림에 여기가 이제 뭐 VS 뭐 대 뭔데 여기 옆으로 이제 하얀 사선으로 여기 그어 선이 있는 좀 글은 거 있거든요. 이게 조국의 강이라고 봅니다. 아, 이걸 또 그렇게 해석하세요? 네, 마치 국민의힘에서 탄핵의 강을 이준석 대표가 건넜듯이 저기에 흐르는 도도히 흐르는 강이 여전히 저는 조국의 강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역시 지금 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내 경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친문에 대한 예.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이낙연, 정세균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김경률 회계사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이런 약간 반발하는 모습도 당원들 입장에서는 마음에 드는 모습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그와 같은 당내 경선에 대한 전략이 저기에 숨어 있다라고 보이는데요. 그 반면에 예. 지금 그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국의 강을 건넜다라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도 확장성 1등 전략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전략. 당원보다는 그 밖을 더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여전히 지금 사실은 그 민주당 그 당내 경선 같은 경우에도 50대 50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결국 확장성에 본인의 1등 전략을 저걸 보면서도 통큰 전략을 보여줄 수 있는데요. 여전히 지금 보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예. 조국의 강이 역시 흐르고 있고 많은 부분이 그것을 극복을 못하고 있다. 이것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민주당 경선이 절차가 일단 예비 경선이 있고요. 본 경선이 있죠. 예비 경선 이제 컷오프가 이루어지는 건데 거기는 50대 50. 그러니까 당원 50, 그다음에 여론조사 50. 그리고요. 본 경선은 국민 경선이라 그래서 그냥 하나로 합니다. 이렇게 좀 절차가 다른데 뭔가를 좀 다들 의식한 것 같다. 이런 분석을 좀 해 주셨어요. 아무튼 어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예비 경선 첫날 뭐 일정들이 진행된 상황에서 오후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다음은요. 여야에서 나와서 각각 대선 주자 지지율 1, 2위를 다투는 두 분 얘기에 좀 집중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어제 지지율 조사 결과 두 가지가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그런데요. 조금 보겠습니다. 대선 주자 가상 양자 대결이에요. 첫 조사는 MBN 매일경제 RN서치에 의뢰해서 한 조사인데 양자 대결에서 윤석열 전 총장이 41.4, 이재명 지사가 34.7로 윤 전 총장이 앞서는 걸로 나온 조사가 있었고요. 또 한 조사는요. SBS 의뢰로 입소스가 한 조사인데요. 여기서는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섰어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엎치락뒤치락 모른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1, 2위를 다투고 있다. 뭐 이 지지율 조사 결과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황은 이렇고요. 자, 그럼 다음은 이재명 경기지사에 관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도 아침에 바로 발빠르게 전해드렸죠.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대선 출마 영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얘기도 해봤는데요. 오늘은요. 좀 다른 각도에서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요. 4년 전에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대선에 출마했죠. 그때와 어제 어떻게 좀 달라졌을까? 뭐 이런 걸 지적한 기사입니다. 보겠습니다. 4년 전엔 재벌해체, 적폐청산 뭐 이런 쪽에 방점을 뒀다면 어제는 균형, 상식, 단어가 달라졌다. 표현이 절제됐더라.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보면요. 출마 선언문을 비교했는데 도전자에서 대세론이 되자 본선을 염두에 두면서 좀 더 온건하고 표의 확장 이런 거를 생각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라는 거죠. 자, 그럼요. 4년 전과 어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영상으로 준비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기가 더 많았던 흑수저 비주류 출신이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서 성과를 만들어 온 저 이재명이야말로 위기의 대한민국을 희망민국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저는 힘겨운 노동에 시달렸던 그 소년 노동자의 소망에 따라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여러분께 고합니다. 최인영 변호사. 네. 4년 전에 이재명 그리고 어제 이재명 똑같이 대선 출마 선언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어떻게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된 게 가장 눈에 띄는 것 같은데요. 아, 스타일이 좀 바뀌었다. 네, 사람 자체가 그 사이에 많이 원숙해졌다라는 것도 그 간접적으로 느낄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본질적으로 정치적 의미의 맥락에서는 2등 전략에서 1등 전략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지난 4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문재인 대세론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2등으로서의 어떤 1등을 추격하기 위해서는 메시지가 간결하고 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재벌 해체, 뭐 얘기했듯이 적폐청산 예.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1등입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는 좀 뭐 합종 연행 지금 이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단이라를 얘기하는데 나도 거기에 끼고 싶긴 하지만 그거 쉽지 않을 텐데 이럴 정도로 지금 자신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말씀드렸던 당내에 있는 강성 어떤 친문 지지뿐만 아니고 국민들을 바라보는 한마디로 본선 직행 전략을 하다 보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에 그랜드 플랜으로서의 어떤 성장. 지금 같은 경우에 일자리가 없는 것이 결국은 나눠 먹기 하려고 하니까 어렵다. 결국은 성장이 있어야 분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성장이다. 다만 거기에 이재명식 성장은 앞에 공정이 들어서 공정 성장이라는 걸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말씀드렸듯이 1등 전략을 하다 보니까 예. 국민들을 포용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는 비전을 보여주는 정말 어떤 큰 리더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메시지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 일부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논란이 되고 있는 한계, 어떻게 보면은 욕설 논란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 이제 행적과 그렇죠. 관련된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했습니다만 과연 그 사과가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냐. 그리고 그 이번 그 문재인 정부에서 공직자 어떤 그 후보에 대해서 스크리닝을 할 때 기준이 예를 들어서 뭐 음주운전이 있어도 안 된다. 뭐 그런데 사실은 이 법조인으로 살아왔지만 굉장히 굴곡진 법조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은 네거티브적인 측면이 많은데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진정한 국민들에게 반성을 했는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정말 거기에서 그 재벌에 대해서도 뭐
어떤 증세라든가 아니면 재벌을 어떻게 타도하게 해체하게 그런 말이 없어진 것만 해도 예. 기업에서도 상당 부분 호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추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네. 주인전 변호사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TK 민심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어제 이재명 경기지사 본인의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한 이후에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TK를 방문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곳을 방문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 보면 인사도 하고 절을 하는 모습도 포착이 됐는데 TK 표심, 이재명 경기지사의 어떤 마음, 표심을 좀 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당히 소구력이 있습니다. 소구력이 분명히 있다. 있습니다. 사실 그 본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지금까지 살아온 가장 그 철학의 핵심은 이 안동의 선비 정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 이재명 지사의 고향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잘 몰랐을 겁니다. 어제 안동에 가는 것을 보고 저분이 대구 경북 사람이었어?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을 거란 아시는 말이에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실 그렇죠.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그 어떤 고향에 대한 얘기를 지금까지 거의 하지 않았던 분인데 첫 일정 사실 많은 정치인들이 첫 일정을 하면은 이 그 서울에 있는 동작동 국립묘지를 참배한 다음에 아니면 광주로 가서 5.18 묘지 지금 여당 대부분 분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경우 그렇죠. 많은 것이 그런데 예. 사실 지금 그 이재명 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본인이 생각하기에 호남표는 이미 내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본인의 태어난 곳에 대한 TK에 대한 그 강력한 어떻게 보면 소구 전략 어떻게 보면 이제 동진 정책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본인의 아이덴티티를 얘기를 함으로써 예. TK에서도 본인의 표를 얻으려고 하는데 저 또한 그 주위의 분들한테 얘기를 해보면은 본인 고향이 대구 경북이라는 점에 대해서 상당 부분 공감을 느끼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는 마치 지금 그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서진 예. 전략이라고 해서 광주에 굉장히 구애를 하고 있다고 해서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은 내부에 좀 비상이 켜졌다. 빨간불이 켜졌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지금 동진 전략으로 예. 해서 TK에 소구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국민의힘이 대응해야 되는 그 시점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게는 숙제를 주는 모습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방금 설명하시면서 얘기를 하셨지만 이재명 경기지사가 이제 과거 행적과 관련된 논란들이 계속 있잖아요. 이거 선거 때마다 나오게 되는데 어제도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가 나온 겁니다. 가족의 욕설 뭐 한 거 인정, 용서 바랍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설명을 쭉 했어요. 도덕성 논란 정면 돌파 아니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어제 상황을 좀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럼 어제 이 사안과 관련해서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보시죠. 제가 우리 가족에게 뭐 폭언을 한 건 사실인데 지금 다시 그 시절로 되돌아가 본다면 뭐 안 그러려고 노력하겠지만 어떨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우리 7남매 정말 인생을 바쳐 키우신 어머니이신데 어머니에게 이제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을 하시고 이러니까 집에도 못 들어가시고 보통의 여성으로서도 견디기 어려운 폐륜적 폭언을 들으셨고 심지어 어머니를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제가 뭐 참기가 어려워서 제가 가족들의 시정 개입이나 이권 개입을 막다가 생긴 것이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께서 뭐 그런 점들은 조금 감안해 주시고 또 제 부족함에 대해서는 용서를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조 교수님, 네. 그러니까 상황에 대한 설명을 쭉 하고 죄송하다, 용서를 바란다, 뭐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 사과도 한 거죠.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확실히 4년 전 경선 그때하고 완전히 달라지신 모습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감성 정치의 아주 좋은 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다 지금. 네. 왜냐하면 용서를 바란다는 얘기 앞에서는 진실성이 솔직히 느껴졌고요. 그런데 그 용서에는 스토리를 담았습니다. 내가 욕설을 한 것은 내 인성이 파탄난 그런 것이 아니라 갈등의 기초 원인은 어머니의 그 폐륜적 상황에 대한
어쩔 뭔가 수 없는 사연을 얘기했다는 거죠, 네, 지금. 맞습니다. 그 스토리의 당위성을 입힌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나의 어떤 공직의 이권의 개입을 통해서 하려는 그 부당한 것에 대한 저항이었다. 그런 것들을 항변하면서 용서를 바란다라는 것. 근데 예전에는 용서를 바란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되게 하지 못하셨거든요. 조금 발끈하는 모습들을 보이셨는데 예. 이거를 깔끔하게 인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거기에 스토리를 입혀서 나는 그렇게 막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그런 것을 강조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부분이 저는 범야권 후보들, 뭐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예.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좀 견제구라고 생각이 드는 게 어제 저 모습이 그렇게 네. 견제구로 해석이 된다. 왜냐하면은 나는 이 혹독한 검증의 터널을 벗어났다라고 지금 어떻게 보면 선포하시는 행위거든요. 뭐 대법원 판결에서부터 예전에 예. 계속해서 논란이 있었던 부분들을 나는 모든 걸 거치고 통과했다. 근데 당신들도 이제 이 검증의 시간들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견제구도 저는 읽힌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그쪽에서도 답을 좀 하셔야죠. 뭐 이런 의미도 들어있는 것 같다는 거네요. 자, 앞서서 본 기사와 영상은 과거 이제 욕설 논란 이 부분에 대한 어제 설명이 있었죠. 그러나 이재명 경기지사 관련된 내용은 좀 더 있습니다. 향후에 아마 이런 질문도 받으실 것 같아요. 기사 보겠습니다. 두 가지 기사 좀 동시에 준비했는데요. 이렇습니다. 막말, 요건 좀 어제 설명을 했죠. 그런데 여기 한겨레 기사는 또 이런 것도 지적하고 있어요. 조폭 연루설도 넘어야 할 산이다. 그리고 여배우 스캔들 의혹 등도 아직 남아있다. 이런 사안이에요. 여기 좀 지적을 하고요. 그리고요, 그 옆으로 가겠습니다. 경쟁 후보 단일화, 경선길 가장 큰 고비다. 반 이재명 구도, 이게 저 숙제다. 이거 어떻게 풀 것인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강성 친문들의 정서적 거부감 역시 과제다. 그러니까 이 기사 두 가지 기사에 향후 이재명 지사가 끊임없이 질문을 받게 될 내용을 다 다루고 있습니다. 지금요. 자, 그럼요. 이 당내 친문들의 정서적 거부감 이와 관련돼서 어제 이재명 지사가 설명도 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권리당원 분들 중에 일부 저에 대해서 반감이나 네거티브를 하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저는 전체 80만 권리당원 중에 극히 일부라고 생각하고 우리 권리당원들 대부분께서는 정권의 재창출과 민주정부의 승계를 바라십니다. 자, 김구학 교수님. 네. 여러 가지 이제 이 산들이 있다. 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잘 넘어가겠습니까? 아니면 고비들이 좀 보입니까? 여러 가지 이제 산들이 있죠. 그런데 그것 산들을 넘어온 겁니다. 지금까지 그러니까 넘어왔다. 지금 성남시장 2번 그리고 경기지사 선거 3번의 선거를 통해서 이런저런 산들을 넘어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뭐 가장 중요한 산은 지금 친문의 어떤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끌어안고 가느냐. 당내에 남아있는 이재명 지사에 대한 거부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 부분도 그렇게 크게 걱정거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전 총장도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서 가장 큰 화두는 정권 교체잖아요. 이견이 있어도 정권 교체를 위해서 다 단합하자. 여기도 마찬가지일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뭐 계파가 달라도 사실상 정권을 재창출하지 않으면 더 어려워진 상황. 그게 이제 2007년도에 그 학습 효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정권을 넘기면서 그 이후에 10년이 민주당이 어떻게 겪었는지를 생각한다 그러면 내부의 어떤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경쟁력 있는 후보 중심으로 해서 해소가 되고 단합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래서 큰 문제점이 없다고 보고 지금 어제 이제 출마 선언문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거는 저는 시대의 화두를 잘 포착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코로나 시대 이전과 이후가 구분이 되거든요. 이건 대공황 같은 재난적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제고 민생인데 그 부분을 포착해서 본인의 어떤 해결 능력 그리고 뭐 이재명은 합니다. 이게 성남시장 2기 때 만들어놓은 캐치플레이즈거든요. 그러니까 그 실천력을 이제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공약 실천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경기지사권까지 합치면 한 90%가 상당히 높다고 상당히 평가받아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예. 본인이 이런 어떤 부분들을 굉장히 재난적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능력, 실천력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이 설득력, 소구력 뭐 이런 것들은 좀 확보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행정가로서의 어떤 업무 능력, 추진력 이런 거는 좀 평가를 받고 있다. 그리고 당내에 존재하고 있는 거부감 이런 것도 정권 재창출이나 그 목표를 위해서는 좀 넘어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을 해주신 거예요. 자, 이종우 평론가는 이 부분, 이 도덕성 논란 부분 계속 이어지고 있죠. 선거 때마다 사실 나오거든요. 이번에도 역시 해명을 할 텐데 이거 잘 넘길까요? 아니면 이거 참 고비가 좀 있을까요? 뭐 혹시 스모킹 건이 어딘가에서 튀어나온다면 스모킹 건. 예, 그러면 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는 그 거죠. 스모킹 건이라는 거는 뭐랄까요? 그럼 새로운 내용 뭐 이런 걸 말씀하시는가요? 새로운 증거라고 아,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부인해 왔던, 그러니까 지금 보면 사실로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 빨리빨리 이렇게 사과할 건 하고 예.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자는 예. 그런 분위기인데. 다른 부분에서 강력히 또 부인하고 있죠. 예. 그런데 또 다른 몇 가지 의혹 관련해서는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명백한 증거가 나온다. 이럴 경우에는 이제 그게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에 장점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단점 또한 적지 않은 이제 그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거고. 어떤 면입니까? 특히 가장 결정적으로는 당내 조직 기반이 약한 거죠. 그래서 이해찬 전 대표가 이제 최근에 나서서 좀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예. 보이고는 있는데 이거로 과연 충분할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머지 다른 경쟁자들도 사실 따지고 보면 당내에서 상당히 쟁쟁한 인물들입니다. 아, 그렇죠. 대선 주자까지 되신 분들은 뭐 대단한 뭐 그 전직 총리도 두 세력을 분이나 갖고 있는 계시고, 분들이죠. 예, 대표하신 분들도 예. 있고 그래서 이분들이 만약에 힘을 다 합친다라고 했을 때는 약간 어벤져스가 될 수도 있다. 아. 적어도 당내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저는 지금 생각을 해요. 예. 경쟁 후보들의 단일화 이 부분 이거 굉장한 고비가 될 수 있다는 예,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그 당심하고 민심에 좀 차이가 이 민주당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여론조사, 그러니까 민심 부분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앞서가더라도 당심에 있어서는 뒤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변수는 좀 많이 남아 있다. 특히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단일화 변수가 예. 당내에서는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 두 가지를 보면 여러 가지 고비들이 좀 있어요. 산들이 쭉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렇게 좀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앞선 지지율 그래프에서 또 다른 인물이죠.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내용 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입니다. 여야 모두 윤석열 전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 의혹 반박 인터뷰는 치명적 실수다. 이렇게 평가를 어제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뭐 본인 입으로 물꼬를 텄다. 이거 응대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당에서는 이건 뭐 전 국민이 알게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반응들이 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나온 목소리 정리했는데요. 들어보시죠. 부인이 갑자기 인터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응대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응대를 했을까? 아마 엄청 억울했나 보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진짜 이것도 조언인데요. 그 응대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응대를 하면 할수록 이게 뭐 진짜 커져버리잖아요. 나는 그 치명적으로 실수했다.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상대방이나 누구라도 그런 이야기는 정치판에서 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 힘으로 물꼬를 터버렸으니까 진위 여부에 대해서 지금 국민들이 이제 집요하게 검증을 하려고 들 거 아니에요. 대응할 만한 성질의 것이 아닌데 너무 일찍 그걸 갖다가 객관화시키고 일반화시켜가지고 과연 윤 총장한테 무슨 덕이 되겠느냐. 공개되는 것 보고 잘못 판단했다.
배우자가 이렇게 빨리 등판한 후보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빨리 나와서 또 언론에 노출이 됐는데요. 글쎄요, 이게 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요. 그 여러 소문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해명을 하기 위한 것 같은데 언론을 잘 아는 분들의 판단은 대개 이런 경우에는 이 직접 나오는 것이 굉장히 불리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떤 판단에서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김구락 교수님, 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봤는데요. 오히려 여당에서 당황한 겁니까? 좀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끄집어내기 굉장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장모권은 지금 하나가 요양급여 예. 뭐 부정수급 그건 문제, 그동안 얘기가 그건 좀 이제 재판 됐었어요. 중이고 오늘 이제 그 오전 중에 예. 결과가 나오는 것이고 도이치 이 오토 주가 조작 사건 수사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건 이제 공식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예. 건데. 부인 건은 윤석열 전 총장의 예. 부인 건은 이거는 사실 법적인 문제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굉장히 도덕적인 의혹이 지금 제기된 건데 예. 굉장히 끄집어내기 어려운 단어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본인이 그 어디 특정한 그렇죠.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얘기를 해서 그거를 명백하게 또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가 굉장히 하기 어려운 얘기를 본인이 해버리니까 물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전면 부인하는 내용의 인터뷰지만 그런 얘기를 한 거란 그렇죠. 말이에요. 한 거니까 이제 이때부터는 본인이 했는데 왜 우리 못 하느냐. 뭐 이렇게 돼서 많은 사람들이 입에 이제 오르내릴 수 있는 그 조건을 본인 스스로가 만들었다는 것에 대해서 여당이든 야당이건 이거 좀 의아스럽다. 뭐 이런 지금 생각을 하고 김구락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정치학 전공하셨잖아요. 정치학이나 정치 행태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고 연구하시는데 그런 관점도 보시면 이런 인터뷰는 어떻게 보세요? 이거 굉장히 네거티브의 일종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것이 사실이라면이라고 전제를 하면은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반응을 안 한다, 대응을 안 한다. 예.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것이 사실이니까 대응을 못 한다. 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이런 있다.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이제 정서상 이렇게 맞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예. 이것을 대응을 안 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이기 때문이다라고 믿는 사람이 생겨요. 근데 대응은 했는데 대응- 또 여야에서 지적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무슨 얘기냐면 이 논란이 다른 걸 덮어버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예. 이 얘기가 다른 얘기들까지 덮어서 실질적으로 윤석열 전 총장에게 도움이 안 되는 효과가 이 얘기만 반복적으로 나온다면 사실은 효과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효과는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을 우려하는 것인데 예. 본인이 그걸 만들어내는 효과를 만들어낸 거예요. 결과적으로 이제 누구나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사실은 가만히 있기도 굉장히 어려웠던 측면은 저는 이해를 해요. 김구락 교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명을 안 할 수도 없고 해명을 하면 또 이게 계속 또 이어질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일종의 이제 딜레마였는데 여기가 국민들이 이제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일까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이종훈 평론가께서는 왜 인터뷰에 응해서 그런 얘기를 스스로 했을까? 이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여당이 왜 당황했을까요? 이게 전공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공법일 수 있다 이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예. 이렇게 대응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교과서적인 대응입니다. 그럼 아까 말했던 이 여야에서는 이거 좀 왜 쓸데없이 이걸 한 것 같다라는 평가지만 그건 다른 생각이시네요. 그런 평가를 내리시는 분들은 예.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예. 그 엑스파일 내용이 상당히 사실일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전제로 깔고 있기 때문에 이건 잘못된 대응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명백히 사실이 아니에요. 자, 그런 경우에는 빨리 적극적으로 해명하라라는 게 네거티브전에 있어서 대응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실이 아니라는 전제를 깔게 되면 이건 당연히 강하게 부인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초기에 빨리 진화하는 게 훨씬 선거 전략 면에서 유리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전공법 대응을 한 거고 사실이 아니다라고 전제한다면 굉장히 잘한 대응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아무튼 얘기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이게. 사실은 그동안 굉장히 그냥 뭐 얘기들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이렇게 수면 위로 나오지 않았었는데 이제 수면에 등장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이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윤석열 전 총장이 어제 본인의 SNS상에 뭔가 생각을 올렸습니다. 화면으로 좀 보겠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상황, 우리 다 고려했겠죠?
한 걸음 한 걸음 어떠한 비난에도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흔들리지 않겠다. 어떠한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오직 공정과 상식으로 위대한 국민과 함께 걷겠다. 최인정 변호사, 네. 이거 혹시 아실까요?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유혹이 있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정치판에 지금 그 대선 출마 선언, 실질적인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왔는데 어떤 유혹이 있는지 유혹. 지금 뭐 굳이 유혹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국민의힘에서 입당을 해달라는 그것을 유혹이라고 하는 그건 것인지 유혹 같지 않은데요. 아니면 뭐 왠지 비난이라는 그거는. 것은 지금 개인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 지금 그 가족사에 대한 그런 비난 이런 부분은 저도 충분히 그 예측 가능한데 그 유혹이란 것이 어떤 유혹인지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거칠게 대응을 한다. 뭐 이런 거를 그렇죠. 말하는 그러니까 걸까요? 결국 이제 어떤 긍정적인 부분을 유혹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대강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범여권에서 검증을 빙자한 마타도어에 대해서 강력한 어떤 대응 마치 본인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으로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경우에 본인의 친정에 대해서 부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대응은 하지 않겠다는 그런 취지가 아닌가 읽히는데요.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 어떤 비난에도 흔들리지 않겠다 그 자체보다는 뒤에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걷겠다. 그와 같은 것에 좀 더 방점이 되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올라왔습니다. 이 SNS 글이. 그래서 또 이렇게 전해지고 있죠. 다음은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돼서 역시 뭐 앞으로 넘어야 될 산 뭐 이런 걸 다루고 있어요. 대선 주자들 앞에서 항상 산이 많습니다. 뭐 그냥 편하게 가게 안 두잖아요. 주변에서. 반기문 반면교사 윤 앞으로 2주가 승부처다. 앞으로 2주 동안 과거에 보면 뭐 실언을 하거나 가족과 관련된 게 뭐가 나오거나 이럴 때 이게 굉장히 변수가 생긴다 이렇게 하고 있어서 앞으로 2주 잘 가야 될 시기다 뭐 이런 겁니다. 민심 행보 초반에 실수를 한다면 치명적이다. 지지율 하락 시 대권 출마 동력 자체가 약해질 수도 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과 관련 공세도 이것도 견뎌내야 대선 주자로서 뭔가 계속 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 내용과 관련해서 어제 사실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제일 주목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이 나왔는데 윤석열 전 총장과 관련된 질문을 받고도 또 한마디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좀 문재인 정부를 강하게 비판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뭐 특수과외까지 받으시면서 열공을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정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호락호락 쉽게 익혀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아직은 이제 100일 정도 좀 넘은 정도니까 좀 더 공부하시고 채운 다음에 발언을 들어보고 제가 뭐 판단을 해도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 칭찬인가요? 아니면 견제인가요? 뭐 특수과외 받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 좀 더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나서 뭐 뵙지요.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요. 보면은요. 아무튼 어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자, 요 기사, 요 아랫부분에 밑줄이 좀 그어져 있는데요. 요게 오늘 또 좀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윤 전 총장의 장모 관련된 거예요.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로 기소가 돼서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1심 결과가 나옵니다. 이게 변수라는 거죠. 만약에 1심 선고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윤 전 총장으로서는 굉장히 홀가름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유죄일 경우에는 이것도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담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적고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최인정 변호사. 네. 오늘 선고 나오는데 이게 유죄냐 무죄냐 이거 파장이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기본적인 공소 사실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2012년 지금 장모가 파주에 있는 요양병원을 3명이 같이 돈을 모아서 설립을 했는데 의료재단은 의사가 하도록 돼 있는데 의사가 아닌 사람이
병원을 운영하면 그것 자체가 의료법 위반이다. 그리고 2013년에서 15년까지 약 3년에 걸쳐서 의료보험으로부터 수급받은 것이 한 22억 정도 되는데 그것이 결국은 국가에 대한 사기다. 이 두 가지 혐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정수급 아니냐 이런 그렇죠. 혐의로 기소가 된 거네요. 그런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이 의정부 지방검찰청 고양지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돼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최강욱 지금 더불어민주당 열린민주당 예. 의원이 고발을 했습니다. 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을 했더니만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이 사건을 이제 수사를 했던 그런 사건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윤 총장 장모 측은 본인은 운영하지 않았다. 그 운영한다고 해서 돈을 빌려줬던 것이고 돈에 대한 어떤 그 담보 차원에서 의료재단의 이사로 이름을 올렸던 것이지 나는 의료재단을 지금 운영할 생각이 없었다. 이렇게 지금 죄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예. 그에 대한 판단이 오늘 나오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선고 결과에 따라 무죄가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윤 총장에게 날개를 다는 것이고 어느 정도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논란은. 만약에 유죄가 난다고 하면은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이루어지는데요. 예. 다만 시점이 절묘한 게 윤 전 총장이 결혼했는 때가 2012년입니다. 예. 그런데 그 의료재단에 대해서 돈을 주고받고 이제 설립했다는데도 2012년이어서 그 자체로 어떻게 보면 윤 총장 자체에 대해서 어떤 비난하기에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여권에서 비난하는 것은 예. 총장이 있을 때 이 사건이 사실상 칼이 무뎌져서 수사를 무마시켰는 것이 아니냐. 그런 논란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여당에서 문제 제기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과거 수사 상황, 그다음에 오늘 재판 결과 이게 또 같이 거론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종훈 평론가 이거 부담이 될 수도 아니면 벗어나는 계기가 될 수도 이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본인이 직접 벌인 그런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죠. 또 감안해 줘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이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 엑스파일보다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가족 특히 이제 장모의 재산 형성 과정 그런 부분은 조금 더 논란이 될 여지가 좀 있다.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의 그 아내 되시는 분도 보니까 뭐 예. 다른 투자권과 관련해서 이 장모하고 좀 연관된 부분들도 좀 나오고 있고 예.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필요하다면 해명을 좀 해야 될 것 같고 특히 본인이 그 결혼 전이든 결혼 이후이든 간에 이 사건 또는 이 재판 과정에서 뭔가 영향을 미친 부분이 이제 혹시라도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오히려 좀 치명타가 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아마 그와 관련해서 뭐 나름 대응으로 준비는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이와 관련해서 윤석열 전 총장의 대변인단이 오늘 아침에 이제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뭐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오더라도 대변인단 차원에서 뭘 논평이나 이런 걸 낼 계획은 없다. 이거는 이쪽 변호인들이 알아서 할 것이다. 뭐 이런 입장을 또 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황교안 전 대표 관련된 기사가 오늘 좀 있군요. 보니까 어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죠. 황교안 총선 실패도 스펙이다. 대선 출마 선언한다. 다 경험이 되는 거다. 뭐 이런 취지의 설명이 있죠. 그리고 여기 뭐 초선 윤희수, 안상수 전 시장, 국민의힘 대권론에 잇따랐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 교수님. 네. 황교안 전 대표의 대선 출마, 야권의 표의 결집, 뭐 응집 이런 거 도움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도움이 안 되고요. 예, 타이밍도 안 맞을 뿐더러 명분도 약합니다. 지금 요 신문에 보면은 윤희숙 의원이나 안상수 전 시장은 그래도 목적이 좀 확고한 것 같아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이른바 이재명 저격수라고 해서 이제 나쁜 포퓰리스트 공약을 검증하겠다라는 예. 그런 목적 의식이 좀 분명해 보이고. 약간 맞춤형 출마 같기도 하고요. 네, 뭔가. 맞습니다. 안상수 전 시장도 나름 개헌의 논의를 이제 불치면서 그런 어떤 자신의 어떤 존재감 그런 부분을 조금 앞세우는 부분도 있는데 황교안 전 대표야말로 정말 조금 뜬금없는 지금 출발이 아닌가. 어떻게 보면 총선 실패를 스펙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지 저는 좀 당황스럽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셔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 스텝을 지금 잘 못 잡고 계시다.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당대표로 오면서 이 국민의힘이 플랫폼 정당 그리고 실용주의 정당으로 바꾸고 있는데 정치 어떤 대선 출마의 그 변 같은 것들이 너무 강성이에요. 예. 과거에 나는 죽었다.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꾼다. 그런 표현들이 과연 국민들이 지금 국민의힘에게 주는 관심과 어울릴 수 있을까? 되게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이종훈 평론가.
황교안 그 전 대표에게는 제가 보기에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예. 최대 아마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지층이 겹칩니다. 그러니까 경기고 동문 그리고 보수 기독교계. 그러네요. 예. 그래서 만약에 보수 기독교계나 또 예. 경기고 동문들이 황교안보다는 오히려 최재형이 더 낫겠어 이렇게 민심이 돌아서는 순간 그쪽 민심이 사실은 이번에 나오셔도 별로 뭔가 어떤 좀 반응, 실익을 호응. 얻으시기는 어려우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가 좀 겹친다 이거죠? 지지를 하시는 분들이. 아무튼 많이 뭐 겹치죠. 기사로 좀 이렇게 뭐 총선 실패도 스펙이다. 뭐 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조금 기사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라 바뀝니다. 중국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중국 공산당 창당 100주년 기념식 엄청난 규모로 열렸습니다. 지금요. 자, 기사 좀 두 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기사는 이렇습니다. 미국 들으라는 듯 시진핑. 일명 기사 때 아까 한자로 소개해드렸죠? 그 얘기입니다. 중국 괴롭히면 머리 깨져서 피를 흘릴 것이다. 이거 대단히 강경한 발언이에요. 위대한 중국은 역사적 필연이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 샤오캉이라는 건 우리 한자로 하면 소강.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이에요, 이게. 이거 실현이다. 위대한 중국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뭐 대만, 홍콩 뭐 이런 거를 생각한 듯 강하게 또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미국 겨냥 들으란 듯 깨질 줄 알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요. 자, 그럼 그 기념식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中国人民是崇尚正义、不畏强暴的人民。中华民族是具有强烈民族自豪感和自信心的民族。谁妄想这样干，必将在14多亿中国人民用血肉铸成的钢铁长城面前碰得头破血流。 자, 천안문 광장 앞이죠. 방금 들었지만 뭐 중국말로 텀펀주하고 뭐 피를 흘릴 것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 앞에서 한 건데 그 앞에는 7만 명이 저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엄청난 규모입니다. 마스크 안 썼죠? 그러니까 저런 것도 뭐 코로나 극복했다 이런 걸 과시하려는 차원 아니냐. 뭐 이렇게 또 해석도 됩니다. 어제 모습이었습니다. 한눈에 보시면 엄청난 규모가 모였습니다. 인파가. 기사 하나 더 있습니다. 보시죠. 시진핑 마오쩌둥 옷 입고 등장을 했다. 빨간 스카프를 들은 청년들은 충성맹세. 과거 문화혁명 때 모습, 문화대혁명 때 모습을 연상시키게 하는 분위기였다는 거죠. 천안문 광장 7만 명 모였다. 코로나 극복 과시하는 듯하다. 중국 부흥시키자 복창 울려 퍼졌고요. 3km 거리 시장에서까지 불사용 자제령 내렸다는 거죠. 뭐 위험한 거 하지 말라는 거죠. 그냥. 충성맹세 7만 명이 모였다는 겁니다. 김관옥 교수님. 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사실은요. 이게 안으로는 장기 집권을 노린 거다. 밖으로는 사실은 미국에 대항하겠다. 그리고 좀 더 가면 패권 추구다. 이런 건데 진짜 목적을 하나를 고르면 뭡니까 이거는? 두 개 답니다. 답니까? 네, 답니다. 지금 화면을 아까 매일경제신문 여기 하고 또 다른 분들은 양복을 입었어요. 그렇죠. 이 장면인데. 그런데 혼자만 유일하게 인민복을 인민복이죠. 입었습니다. 예. 이게 딱 누구냐면 마오쩌둥. 그러니까 그 시대로 돌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인가 재작년에 헌법을 고쳐서 임기제를 철폐를 했어요. 폐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5년짜리 2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10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걸 폐지를 해가지고 아마 영구 집권할 가능성이 있게 된 것이고. 그러면 이거는 장기 이제 집권. 그렇죠. 이제 독재가 장기 독재로 실질적으로 가는 이제 겁니까? 개인 독재. 그러니까 마오쩌둥이 1인 독재였거든요. 그것을 이제 등소평이 등장하면서 집단 지도 체제로 가고 그렇게 해서 5년씩 2번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완전히 바꿔서 내부적으로 독재 체제를 가져가겠다. 뭐 이것은 하나의 어떤 내부 정치의 얘기고요. 그다음에 지금 머리가 깨질 것이다. 우리를 괴롭히면. 예.
이거는 이제 미국에 대한 부분인 거죠. 우리가 더 이상 미국의 어떤 그 패권주의 여기에 우리가 응할 생각이 없다. 언제든지 우리는 다 맞서서 싸울 각오가 돼 있다는 것을 대내외에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강경 목소리가 사실은 미국에게 전달되기보다는 주변에게 전달이 돼요. 그럼 주변부 국가들은 우리 같은 국가들은 다 두려워하거든요. 우리가 옆에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러면 우리만뿐만 아닙니다. 다 그래요. 여기 뭐 미얀마 뭐 쭉 베트남부터 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국가들이 어디로 갈까요? 미국에게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강경한 태도라는 것은 사실은 효과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주변 이웃 국가들이 좋은 평가를 할 리가 좋은 없다는 평가할 거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가까운 뭐 이 호랑이가 멀리 있는 사자보다 훨씬 두려운 거거든요. 그러니 이제 멀리 있는 사자에게 협조를 하면서 안보를 지켜달라고 하는 것이니까 저는 이런 시진핑의 이런 태도는 효과적이지도 않고 사실상 중국의 이미지만 더 악화시키는 그리고 중국 내부 정치도 저렇게 1인이 계속해서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상 이 생산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권력의 재생산성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이 마비가 되면서 상당히 안 좋은 효과가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더라도. 지금 사진 보시면 그러네요. 혼자만 딱 인민복을 입고 나머지 인물들은 다 양복이에요. 아니 통상 이런 행사 같으면 같이 똑같은 옷을 입든가 아니든가인데 이런 분위기였고요. 그리고 저기 아래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빨간 이 머플러 같은 걸 하고 이렇게 흔듭니다. 이게 이제 문화혁명 때 사실상 그런 똑같은 것들이 있고 그때는 모택동 어록 책자를 흔들어요. 그렇게 해서 충성을 맹세하거든요. 조그만 수첩같이 생긴 그렇죠. 거. 그렇게 해서 어록을 따른다. 그런데 지금 시진핑도 비슷한 행위를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독재 체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뭔가 중국 내 어제 저 모습은 심상치는 않습니다. 이종훈 평론가. 지금 매일경제 저 사진이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혼자만 인민복을 입은 손 흔드는 저 모습. 저거 많이 어디서 많이 본 느낌이 들지 않으세요? 어디서 봤습니까? 북한 김정은 위원장. 네. 이 지금 시진핑 추석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란이 있었던 게 뭐냐면 시황제 논란입니다. 그동안 별명이 그랬죠. 그러니까 본인이 황제가 되려고 한다. 그래서 시황제의 꿈,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중국은 거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진핑 주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인 중심의 어떻게 보면 그 장기 집권 체제. 사실은 그동안 중국은 집단 지도 체제였는데요. 북한식의 그런 영도 체제를 지금 꿈꾸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저렇게 뭐 비행하는 모습도 있었고요. 축하 비행이겠죠. 저 인파를 보십시오. 저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사회 분야 기사인데요. 조금 걱정스러운 상황이죠. 다음 기사입니다. 사회 분야 코로나 관련된 내용이에요. 수도권 델타 변이 지금 확산되고 있죠. 많은 분들 걱정하세요.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이게 바로 적용이 안 되고 연장이 됐잖아요. 지금 이 새 사회적 거리두기 좀 미뤄졌는데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 내일 1만 명 집회를 한다. 이렇게 예고가 됐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요구하면서 여의도에서 집회 예정인데요. 이게 좀 정부에서도 걱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정부에서 나오는 목소리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다시 국민을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불법 집회에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의 기로에 있는 중차대 시기임을 고려하여 민주노총은 부디 대규모 집회를 자제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정부에서 간곡히 요청한다 이렇게 입장 밝혔는데 일단 예정대로 간다는 분위기잖아요. 이거 좀 걱정인데요. 혹시라도 이게 여기서 뭔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인데. 최근에 이제 어저께만 해도 델타 변이가 수도권에서 20명 정도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델타 변이의 전염력은 6배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이 N차 감염이 작년의 양상과 또 다르기 때문에 위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민노총이 저는 죄송한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아젠다가 지금 과연 지금 코로나의 시국과 어울릴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좀 고려를 하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회를 하는 이유에 대한 지적도 좀 맞습니다. 하시네요. 이런 코로나의 위중함도 지금 극복하고 메시지를 낼 만큼 귀중한 아젠다
아젠다인지 최저임금 인상 이게 국민 정서와 좀 괴리된다는 느낌도 있고요. 또 하나 윤석열 대선 후보의 500명 모인 것과 이거를 지금 비교하는 거는 그런 비교와 물타기가 저는 되게 아쉬움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걸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이번에 가급적 민노총은 1만 명 집회를 좀 자제할 수 있는 그러한 민의를 좀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은 지금으로서는 집회를 한다는 입장인데요. 이제 민주노총에서 이 방역에 대한 요 걱정이 있으니까 이거 좀 설명을 한 게 있는데 이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민주노총 위원장 설명인데요. 철저한 방역 속에서 집회를 진행할 의지도 능력도 있다. 그래서 방금 주원규 교수께서 말씀하신 건데요. 3일 전에 윤석열 전 총장 대선 출마 선언에 500명 모였는데 뭐 그것은 뭐 방역과 무관하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걱정을 좀 정말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 없었으면. 자, 다음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은데요. 뭐 소개만 좀 드리겠습니다.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주도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법정에 세운다. 수사팀 해체 전날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가 이뤄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거에 대해서 부당한 기소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청와대 사표를 또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어떤 인물인지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사이 밝힌 이광철은 누구인가? 민정수석 5명이 바뀌어도 4년째 자리를 지킨 왕비서관이다. 대통령의 신뢰가 각별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 문 대통령 신임 실세 평가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종훈 평론가, 어떤 인물입니까? 일단 왕비서관이라는 표현보다는 예. 킹왕짱 비서관. 뭐 다 같은 말 아닙니까? 네, 그럼 이렇게 다 불러야 될것 왕왕왕 같아요. 아닙니까? 그게 우리가 다? 흔히 알던 기존의 왕비서관보다 훨씬 더 왕은 하나만 붙이면 안 된다. 예, 강력한 힘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신임이 매우 두텁다. 그러니까 조국 전 민정수석의 신임이 두터우신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이 지금 이광철이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드러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뭐 아시겠지만 이제 김학의 전 차관 이제 불법 출국 금지와 관련해서 개입한 이제 정황이 드러났고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현장 수사팀, 그러니까 수원지검 수사팀에서는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기소해서 이제 재판에 넘기기로 50일 전에 결론 내렸는데 이제야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사팀 이제 인사가 났잖아요. 예, 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기 전에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제 그렇죠. 기소가. 이제 결국은 이제 재판에 이제 붙여지는 상황인데 예. 이 건 말고도 또 재판에 붙여진 사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관련해서도. 근데 그때는 이제 뭐 결국 이제 무혐의로 이제 처리가 됐습니다만 이번 건은 과연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실세 비서관인데 기소가 됐다. 그래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